자, 안녕하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순환계에서 심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쑥 살짝 훑고 지나갔는데,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번 시간에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순환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만한 정보들이 좀 더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자체를 보면은, 뭐 동맥과 정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뭐, 뻔한 얘기고, 그 자체적인 물리적인 이 관을 구성하는 것들은 결국 똑같은 상피세포인데, 상피. 우리가 봤던 그 껍질을 구성하는 피부라든가 장기의 껍질을 구성하는 그런 상피세포인데, 혈관만큼은 그 상피세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또 특별하게 구분 짓느라고 이것을 네피라고, 엔도라는, 엔도실리아, 에피실리아라는 영어로 써가지고 상피세포라고 불러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엔도실리알 셀이라고 해서 내피세포라고 따로 혈관을 구성하는 요 껍질, 요 그 조직 세포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마다 어떤 경우는 혈관을 보고서 그 혈관 자체를 그냥 상피세포라고 써 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것을 따로 내피세포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구성하는 그 껍질을 관을 직접 제공하는 그런 이 표피세포, 상피 또는 내피 세포뿐만 아니라 그 위를 또 겹겹이 둘러싸는, 왜냐하면 혈관이 수축을 해야죠. 혈관이.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상피 또는 내피세포 자체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지. 그냥 껍데기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수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세포는 근육세포만이 수축을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느끼면서 수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골격근이 아니라 이 평활근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수축을 해주는 그런 평활근이 바깥을 둘러싸면서, 그럼 그 근육층이 어디가 더 두꺼울까? 동맥이 훨씬 더 두꺼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훨씬 더 센 혈압을 직접적으로 타격감이 훨씬 크잖아. 동맥 쪽은. 정맥은 그냥 왔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훨씬 더 압력을 발생시키는 그 근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야 뭐 충분히. 그래서 이제 단면을 보면은 동맥과 평활근이 이렇게 딱 있다면은 여기 상피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상피를 둘러싸고는 근육의 두께가, 비계가 얼마나 두꺼우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좀 다르다. 그 다음에 그 근육 조직을 또 둘러싸고 있는, 최종적으로 혈관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최외곽에서 결합 조직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이 결합 조직이 바깥쪽에 최외곽에 혈관을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둘러싸고 있다는 점을 이제 잊지 마시고, 뭐 굳이 중요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나, 이따가 또 나오니까 이 결합 조직 이 얘기가 나중에 또 한번 소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디서 봤더라? 라는 그것과 관련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맥과 정맥의 서로 이 양대 축을, 순환계, 혈관계를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관 같은 것인데, 상수도 하수도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맥과 정맥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고리가 여기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이 장마당, 모세혈관은 비유를 하자면 저쪽이 우리 윗동네에 장마당 같은 구실을 해주는, 실제적으로 물물 교환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얘 왜 이래? 동맥과 정맥이 큰 줄기를 구성해주고 있어도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실제 용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이잖아. 공급과 교환.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에다 공급을 해주고, 그쪽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과 또 다른 어떤 대사작용의 부산물로서 주로 질소,
질소 부산물 같은 그런 노폐물들도 이제 수거를 해서 그런 노폐물은 콩팥으로 흘려보내고 소변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폐로 허파로 보내서 기체 교환을 하고 그게 이제 이 물류의 이 소통 물류 교환이 순환계의 기능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꿔치기가 이루어지는 곳은 모세혈관밖에 없다는 얘기죠. 동맥과 정맥에서는 전혀 그런 일 없이 그냥 그것을 위한 물질만, 메테리얼만 이렇게 흘려보내줄 뿐이다. 그렇다면은 이 모세혈관은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산지사방으로 쭉 뻗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혈관에 수축을 제공해주는 근육은 평활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골격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골격근도 일종의 간접적인 도움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골격근이 그림을 보면 훨씬 빠르죠.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특히 사람의 경우에 다리 쪽에서 심장으로 정맥을 이제 흘려 보내야 될 텐데 심장이 뽑아내서 피가 밑으로 갔겠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청룡열차도 아니고 내려갔다가 곧바로 똑같은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보통 그랬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내려간 혈압이 저 밑에 가서 이제 떨어지는 거지.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아유 힘들다.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할 때 이 다리의 정강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해줄 때 치약 짜주듯이 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판막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혈관 자체에 골격근도 옆에서 이렇게 쭉 짜주는 힘을 가해주면서 도와주긴 하는데 이 판막 같은 게 없으면 치약의 위아래 구멍이 둘 다 있으면 치약을 중간에서 쭉 짜면 위아래를 전부 다 새듯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치약에는 언제나 항상 위에만 구멍이 열려 있듯이 이것을 판막에서 조절해 준다는 그런 얘기. 자, 실제로 그럼 모세혈관에서는 실제로 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되게 좁단 말이에요. 적혈구 하나씩만 차례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그런 모세혈관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런 모세혈관도 있지만. 그래야만 이게 전체적으로 모세혈관이 쫙 퍼져가지고서 이 실제적인 전체 합의 표면적이 증가해서 한 번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산소와 영양분이 쭉쭉 빠져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모세혈관이 막히면 그런 데서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거 못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여러 갈래로 모세혈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관략근 비슷한 조임근이 관략근이 있어가지고서 이걸 밸브처럼 열었다 해서 어떤 경우는 이 전체적인 모든 모세혈관이 전부 다 열려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혈류는 증가가 되겠지. 그러나 한쪽 길로 통로로 갈 때 이 유속이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 자체가 느려지니까 유속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혈류를 제공해 줄 때는 비효율적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혈류를 제공해 줄 때는 이것이 효과적이고 이것을 조절을 한다는 거지. 어떨 경우에는 이것을 딱 닫아가지고서 이쪽 길만 가. 나머지 간선은 전부 다 닫아버리고 중간에 있는 주도만 딱 열어놓으면 교통 통제를 그렇게 해놓으면 이쪽으로 매우 빠르게 혈류가 지나가게 될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지 멋대로 우리 신체가 알아서 조절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 하이라이트.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그러면 그럼 다 됐고 여태까지 방금 얘기한 소리는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모세혈관을 통해 가고 물질이 교환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어떤 경로로 어떻게라고 이게 모세혈관 그림이고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 조직세포가 있고 이 중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은 그냥 공간이 허허벌판 공간이 아니라 항상 액체가 채워져 있잖아. 뭔가 물이 있단 말이야. 그 혈관과 조직과 그 사이에 있는 뭐 바다라면 바다 또는 해협이라면 해협 그런 액체를 우리는 용어로서 간질액이라고 이름이 희한하네. 간질액. interstitial fluid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건데 중간에 질을 채우는 액체라는 뜻이죠. 간질액. 해서 그 액체 밖에다가 그 간질액에다가 얘를 덤핑을 해놓는 거지. 여기서 이쪽에서 보내야 될 물건, 보내야 될 산소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하는 이 보내야 될 물건들을 이 바깥으로 쏟아내버리고 그럼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물질들이 이 조직세포로 흡수가 돼 가는 거죠.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 상황에서는 물론 이런 경우에 이 특별한 어떤 물질이 여기서 특별한 수용체에 의해서 인식이 돼가지고 특별하게 뭐 글씨가 색깔이 뭐 이래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냥 무작위로 이 표면을 통해서 확산을 통해 가지고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확산을. 그러니까 이 농도의 순전히 농도와 그 다음에 확산을 조금 도와주는 것은 이 압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압력이 확산을 도와주고 조금 이제 스피드업 시켜주고 절제해주고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와 세포 바깥쪽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질의 수송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것이지. 그 세포막의 바깥쪽과 이 세포 안쪽을 왔다 갔다 하는 드나드는 그런 물질 수송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 특별한 수송체 단백질들이 전담을 해가지고서 일단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일단은 먼저 확산을 통해 가지고서 빠르게 움직이게 해준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갈?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일단 이 물질들이 말이에요. 이 지우개 펑션이 없어 이놈의 애플 웃긴 놈들이야 이거. 이런 물질들이 바깥으로 산소 오면 산소는 뭐 어차피 막을 자유자재를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니까 또는 일종의 양분 그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 어떤 특별한 수송 단백질 없이 쭉 빠져나가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기작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나갈까요? 이런 틈새라는 게 있어요. 세포. 이게 혈관이 사실 어떻게 구성이 됐겠어요? 세포들이 이렇게 쭉 관처럼 이렇게 이어진 건데 만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만두 빚어봤잖아요. 집에서 명절 전에. 만두 짜부를 만들어 짜부. 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걸 납작하게 만들어가서 이렇게 돌 말아가지고 만두 피를 둘러싸는 것처럼 이 내피 세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세포 자체를 납작하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두 개의 세포가 하나의 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 이 손바닥이 얼마나 납작하게 된 표현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 납작하게 된 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둘러싸는 거야. 하나. 그래서 이것을 계속 줄줄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연결 틈새가 약간의 틈새가 있을 거아니야. 아무리 지들이 무슨 강력 접착제로 이 둘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고 해서 지들이 그런 접착제가 어딨어. 그냥 이렇게 싹 붙여놓는데 이 미세한 틈이 있는 거지. 그 틈새 사이로 산소는 훨씬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산소와 같이 나가는 또 어떤 양분들도 그런 틈새 사이로 잘 나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쭉 여기 이곳을 배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노폐물 쓸데없는 토사구팽된 이런 노폐물들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주로 질소화합물들이죠. 질소 노폐물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우왕좌왕 하다가 이 친구들은 이쪽으로 쭉 들어가고 혈관 쪽으로 이 친구들은 이 조직으로 쭉 들어가게 되고 말은 쉽지.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봐.
아니, 얘네들이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 밖으로 쭉 나가고, 이 노폐물들은 이 안으로 쑥 들어가고, 그럼 얘네들이 들어간 이곳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영어로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이쪽은 정맥이 되는 거예요, 정맥.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쪽은, 이쪽은 어떤 부분이 돼? 이게 동맥이 되는 거잖아, 동맥. 뭔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경계가 이렇게 쭉 그어지는 건데, 어떤 미국 동네 살면 별것도 아닌데 한 블락만 이렇게 지나가면 갑자기 총 들고 튀어나가지고 돈 내놔라고 하는 저 흑형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리고 한 불짝만 뒤로 가면 갑자기 깨끗한 안전한 그런 동네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무슨 철책을 세워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쪽만 쓱 가면 갑자기 여기서부터 정맥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이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바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여기서는 갑자기 산소와 양분이 슉 밖으로 쏟아져 나가고까지. 이게 무슨 근거로 이것이 이렇게 구분이 지어질까 하는 것을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똑같은 혈관인데, 이건 그냥 하나의 똑같은 혈관이잖아. 여기에 무슨 철책선이 여기에 그어진 게 아니잖아. 이런. 철책선이 그어지지도 않은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는 동맥이다. 여기까지는 여기서 밖으로 이동이 나갑니다.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밖에서 이산화탄소와 이것들이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구분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은 이 그림 하나로 그것이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알았어. 네 의도를 알겠으니까 나도 이해를 했다. 자, 오늘 수업 끝 하고, 아니면 취소. 오늘 수업 끝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그림 보면? 오케이. 이해가 됐다면, 그 이해가 된 순서대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것을 선서해 드립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설명해줘. 어떻게 해서 모세혈관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동맥과 정맥의 역할을 딱딱 수행을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그림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름을 써서 1점을 아직 한 번도 그 상을 1점이 뭐라고 그까지 그 정도 뭐 장난하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그래서 뭐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누구? 자, 5을 세겠습니다. 오, 1초 남았는데 손을 안 들어? 오케이. 자, 들어봅시다. 음. 혈류의 속도가 낮아서 혈압이 낮아.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이 그림이 지금 호소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달라요. 그래서 다른 우리의 학우들이 다 끄떡끄떡 할 수 있게끔. 그 1점 따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정맥적으로 하면 혈압이 낮아진다. 오케이. 자, 뭐, 같은,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케이. 음. 그 어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삼투압과 혈압이 어떻게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길래, 들어가 나가면 어떻게 조절하는지.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맞아. 밑에 써 있는 대로 생물학은 별거 없어요. 생물학은 그림을 보고 그림에서 그대로 이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읽으면 끝나는 거야. 그림에. 그러니까 자세히 한국말 그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돼. 어떤 경우는 영어로도 써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자, 그러니까 이쪽은 왜 이게 밖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이쪽 동네는 지금 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혈압이 어쨌다고? 삼투압보다 높다. 오케이. 그러면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혈압과 삼투압은 지금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느냐? 둘 다 압력이잖아. 여기서 지금 삼투압을 표시하는 것과 혈압을 표시하는 건 무엇로 둘 다 표시되어 있어요? 화살표로 되어 있지. 화살표는 항상 방향이 있지. 혈압은 바깥쪽으로 방향이 화살표가 그어져 있고, 삼투압은 안쪽으로. 그게 뭔 얘기야? 왜 삼투압은 안쪽으로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안쪽으로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느냐고. 삼투압은 뭐예요, 원래? 물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 거야? 어떤 농도 차이? 물이 농도가 더 높은 쪽으로 이동을, 그러니까 선택적 투과막을 통해 가지고 물이, 그 이유까지는 제가 좀 일반 생물학 1도 아니고 확실히 따져 묻지는 않겠지만, 삼투압이 왜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느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왜 그렇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지? 망고불면 진리지.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밖에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지. 삼투압을 통해서.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투압은 아까 잘 지적했듯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삼투압은 지금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화살표에 지금 부피가 똑같잖아. 삼투압은 일정해. 그런데 혈압은 쫄아들었지, 금세. 한 발자국만 지나갔는데 혈압이 금세 쫄아들었지. 왜? 그 거리 조금 더 멀어졌잖아. 이쪽은. 어디서부터? 혈압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심장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졌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게 손 개뻥이잖아. 과장이잖아. 아니야, 과장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거리에 의해서 조금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느 순간이 있잖아요. 이 역치라고 우리가 threshold라고 하는 그 역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혈압이 아까까지는 삼투압이 계속적으로 바깥쪽으로 막 물보다 진한 피를 위해서 막 물이 막 들어오겠다고 하는 걸 여기까지는 혈압이 점잖게 짓누르고 있는 거지. 까불지마 하고. 압력이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혈압이 네가 어딜 감히 어디다 대고 하고 이렇게 밀어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그 밀어내는 힘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고 야 형도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 네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삼투압이 이 자식들 하면서 복수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삼투압에 줄을 댔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이제 드디어 형님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동맥, 정맥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기전이 바로 이 모세혈관의 그 경계선에서, 군사 분계선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것을 구구절절히 구차하게 글로 쓴다면 이렇게 구차해진다는 얘기예요. 읽으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삼투압과 혈압에 항상 이런 밸런스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뭔가가 좀 서로 잘못돼가지고서 이게 균형이 깨지게, 그러면 이제 부어.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뭘 먹고 잤더니 팅팅 부었다, 뭐. 이게 사실 그 균형이 깨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부어?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될 물이 바깥쪽에 이렇게 차고 있던 물이 어느 정도 일정량의 계속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가지고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 줘야 이게 쭉 순환이 되면서 이번 시간 저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 까먹고 안 가져왔지만 지난주 질문 누군가가 이런 좋은 질문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안으로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을 할 때 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혈액과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같냐? 어차피 이론으로 같아야 되잖아. 같지 않아. 왜냐하면 밖으로 나갔을 때 중간에 밖으로 빠져나갈 새끼리 있거든. 딴 데로 셀 수 있는. 이제 림프관이라고 하는 이 혈액이 액체가 림프관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액체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순환을 한단 말이야. 혈관도 돌고 림프관도 돌고.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서 충분히 물이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게 삼투압이 조금 모자란다든가 갑자기. 그럼 이거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배에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그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물이 우리에게서는 부었네 좀. 오늘 왜 이렇게 종아리가 부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었다는 그 현상을 우리는 부종이라고. 이 부종은 사실 병리학적인 현상으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일어나지. 부종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디마라고 해서 이건 암의 말기 암 환자들이 뭐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 증상이기도 하고요. 뭐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질병 환자들이 통상적으로 같이 합병증으로 보여지는 증상이긴 한데 부종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일반 생물학적에서는 세 가지 경우로 그냥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거 세 가지만이 부종의 원인이라고는 절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은 하지는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심장이 제대로 압력을 세게 제공해주지 못할 정도로 심장이 좀 맛이 가면 너 왜 이러냐 이라는 게. 그럼 아무래도 혈압이 제대로 이게 안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으로 이렇게 부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영양실조에 의해서 피는 물보다 진하는데 그다지 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그런 영양분이 없게 되면은 이 미네랄들이 없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도 붓게 되지. 잘못해서. 또 어떤 경우는 매우 희한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주 드문 일이지. 기생충이 림프계의 아까 혈관과 림프계가 두 군데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 구멍을 기생충이 벌레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가 들어가지도 오도가도 못하고 지가 혼자 거기에 막혀가지고 이 구멍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액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걸 돌아가지 못하니까 또 부종이 생겨요. 이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두 그림은 녹색과 적색으로 표시되는 두 개의 혈관계와 림프계가 녹색으로 표시된 건 림프계, 마치 혈관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림프계도 이렇게 이 림프계는 백혈구들의 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는 못 들어가 절대. 액체는 같이 돌아가는데 적혈구는 출입금지하고 백혈구들만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주로 이제 어떤 감염원이 들어오면 일로 불어들어가고 자기의 홈그라운드니까 일로 들어와. 여기서 싸우자. 그래서 전부 해결을 하는 그런 곳이고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 두 군데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액체는 계속해서 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막히면 그 액체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쌓여가지고서 이게 바로 저희 얘기한 기생충에 의해서 이거 한국말로 내가 몰랐어. 안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elephantiasis라고 해서 무슨 코끼리 다리를 연상시키게 되는 부어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런 끔찍한 외형을 하고 다니는 장애를 얻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웃긴 게 옛날 교과서 같은 데서 이제 실제로 일반 생물학 교과서에 이런 엘레판티에이시즘이 나타난 사진들이 있었어. 근데 그건 한결같이 저쪽 동네 아프리카 흑인들 사진만 이렇게 해놓은 거야. 물론 거기서 발견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전부 이건 이 흑인만 걸리는 병이라는 이상한 오류에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책을
그래서 일부러 이 책을 여러분 보여드리면 일부러 백인이 걸린 혹시 엘레판시에스 그림은 없나 찾아봤더니 드물게 있어 이것도. 그러니까 흑백 다 걸리는 병을 가지고 왜 굳이 저쪽 까만 사람들 사진만 붙여놓냔 말이야. 웃겨.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물질 교환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산소 운반만 일단 한번 다시 집중을 해봅시다. 그래서 산소 운반을 하는 세포는 적혈구잖아. 왜? 헤모글로빈이 거기서만 만들어지니까. 그럼 그 적혈구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서 유지를 하느냐가 바로 적혈구 생성과 생성 후의 이 적혈구 생성 과정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갑자기 그런데 왜 전지훈련이 나올까? 적혈구 생성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전지훈련을 화두를 끄는 희한한 운동선수들이 고산지 적용 훈련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운동선수들이 왜 어떤 경우에 고산지 적응 훈련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가 남아공에서 열린다라든가 멕시코 고원에서 열린다고 하면 대표단 선수들을 최소한 이제 최소한 보름 전에는 그쪽 현지로 급파를 해서 거기서 적응 훈련을 시키잖아. 안 그러면 어떻게 되길래 그런 적응 훈련을 미리 가서 시키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아공 월드컵이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오스트리아에 보내가지고서 거기서 이런 고산지 적응 훈련을 안 시키고 게임 당일날 남아공의 그 해발 몇천 미터 경기장에 있는데 거기서 선수들을 보내서 게임을 뛰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폭망을 했을까? 왜 폭망을 하지? 왜 쓰러져? 고산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있다가 높은 지대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산소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그 일종의 고산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이 가빠가지고 제대로 뛰지 못하고서 헉헉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미리 좀 가가지고서 미리 예를 들어서 한 2주 전에 오스트리아에 보내가지고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쪽으로 보내면 뭐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산소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왜 그런 전지훈련, 적응훈련을 하죠? 혈압이 높아지게. 혈압이 높아지게 하면 좋긴 하겠다. 근데 전부 고혈압 걸려서 뭐, 그럼 어떻게 해? 혈압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맞아. 일종의 혈압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긴 해. 그러니까 그 전지 훈련을 해서 적응 훈련하는 과정 동안에 우리의 생리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그림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 아까 1점. 1점 그냥 싹입 닫고 그냥 지나갈 뻔했네. 미안. 이름이 뭐죠? 이름? 음. 녹화되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나중에 가서 입 닫고 하면 항의하고 고소하고 그럴 수 있게. 싫어요? 지울까? 요거. 기말고사 점수에 1점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네. 그럼 요것도, 심심한데 요것도 한 번 더 할까? 이건 누가 설명해 줄까? 고산지 적응 훈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2점 받아가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미 당선자 말고 다른 분이 한번 이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이 그림, 예. 음, 음. 골수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골수가 혈구 세포를 백혈구든 적혈구든 만들어내는 곳 맞아. 그런데 골수에서 직접 그것을 어떻게, 골수는 누구의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만들죠? 그런 것 같아요. 콩팥에서 뭐가 만들어지길래?
오케이. 뭐 봐줍시다. EPO. 그래서 설명해봐요. EPO. EPO가 콩팥에서 나가서 그 EPO가 사실은 전력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럼 계속 해봐. 적혈구 만들어져. 맞아. 그런데 그 적혈구가 어떤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를 찝어주면 됩니다. 산소라고 지금 언급을 하셨잖아. 이거 이렇게 안타깝지? 갑자기? 길게는 시간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조금만 다시 한번 정리를. 뭐 방송 나온 것 같잖아 이건. 그러니까 무슨 골든벨도 아니고 말이야. 모르겠어요? 안타깝네. 이것처럼. 자, 정말. 왜 내가 고산지 적응 훈련을 얘기를 언급을 했을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음, 그렇지. 적혈구가 많아지면 뭐 어차피 산소는 적지만 그 산소를 뽑아오는 이 애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똑같은 효과가, 산소가 적어진 효과를 상쇄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러나 그래? 그러니까 오케이. 미안합니다. 안타깝네. 이 산소 농도가 낮은 산소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면은 적혈구를 늘리면 돼. 적혈구 숫자를. 그럼 각각의 개개인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포집을 하니까 숫자가 늘어지면 산소를 훨씬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지. 그래서 그걸 대응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적혈구를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는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이 EPO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EPO, 보통 줄여서 EPO라고 이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영어로 간호사 언니들은 이걸 에포 병원 가면은 흔히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콩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호르몬의 전형적인 동물에서 호르몬이 이제 활동을 하는 전형적인 표본이지. 호르몬이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자기가 셀프로 쓰면 안 돼. 남한테 줘야 되는 거지. 방출이 돼야 돼. 그래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해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표적지에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지. 바로 이거지.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골수로 가가지고서 골수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일? 그 표적 세포 또는 표적 조직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지. 생리를 바꿔버리는 거야. 가서 똑똑 문 두드리면서 야, 엄마가 너 적혈구 더 만들래. 빨리. 그래서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서 이 골수에서는 적혈구를 훨씬 더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희한한 게 그것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EPO의 활성이 누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산소 농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생물학 쪽에서 화살표가 뾰족하게 이렇게 딱 되고 있으면 이것은 뭐라고? 촉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살표가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 우리 장사 한두 번 하네? 화살표가 이렇게 뭉툭하게 돼 있으면 이걸 뭘 한다고?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EPO의 활성은 산소 농도에 의해서 반대로 산소 농도가 낮을 때 EPO가 활성이 되는 거지. 아싸 하고. 그러다가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얘는 흐물흐물 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얼마나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산지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EPO가 활성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고산지대는 이표가 활성이 돼서 막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적혈구가 만들어져서 돌아가는 데는 한 며칠 걸릴 거 아니야. 많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 적응 훈련을 그렇게 하겠다. 당장 가서 24시간 내에 선수들을 풀어가지고서 야 니들 이표 막 활성화시켜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지. 한 일주일쯤 주면 이제 충분히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마치 현지인들처럼.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왜 아무 끄떡없이 사느냐고 거기서. 그래서 그랬다가 다시 산소가 많아지는 곳으로 내려오면 이제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조절을 해서 완급을 조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적혈구는 수명이 끼케야 무슨 뭐 열을 해서 뭐 1, 2주 정도. 그러니까 살다가 이제 용도 폐기가 될 적혈구는 이 비장으로 보내가지고서 완전히 분해하고 재활용할 건 다시 재활용시키고 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EPO가 이 적혈구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 왔다 갔다를 환경에 따라서 그럼에도 일정하게 최소한 왜냐면 산소가 높을 때 낮을 때를 딱 감지를 해가지고서 알맞게 조정을 해주니까. 이 EPO가 그런 희한한 신박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EPO 합성 어렵지 않거든? EPO 만들지, 약으로. 약으로 만들지? 그러면 그걸 먹고, EPO를 먹으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운동선수가? EPO를 복용을 지가 미리 하고, 시합 경기장에 나갔을 때 가장 큰 개이득을 얻을 만한 종목의 운동선수들은 누구일까요? 육상, 그렇지. 수영, 사이클, 뭐 축구 선수들도 물론 큰 이득을 얻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감독을 해야 되겠지? 누가 EPO 먹고 뛰는지 안 먹고 뛰는지 그런 테스트를 뭐라 그러죠? 마약 테스트? 도핑 테스트라고 들어봤어요? 도핑? 도핑 테스트라는 거는 그런 금지된 금지 약물들을 이 선수들이 지금 복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그럼 여러 가지 약물들을 검사할 거 아니야. 도핑 테스트 중에 가장 첫머리에 있는 약물의 리스트가 EPO야. 그래서 이 녀석 EPO 지금 복용했니 안 했니? 그거 걸려가지고서 폐가 망신한 운동선수들 꽤 많아요. 이 친구들 대표적으로. 아마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겐 둘 다 매우 생생한 두 스타들인데, 뭐 워낙 거리가 지금 좀 돼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스타덤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쩌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사람은 정말 철인 3종 경기에 아직 살아있구나, 둘 다. 철인 3종 경기에 그냥 정말 영웅, 신이었지, 신급.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 걸렸는데도 그냥 극복하고 또 우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결국은 고백을 했지. 나 EPO 먹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여인은 훨씬 더 안타까운 게 아주 반짝 마치 한때 90년대 중반쯤이었나 그랬을 때인데 1990년대 그때 마치 미국의 육상계에 마치 김연아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다니던 그런 여자였었는데 올림픽 메달 무슨 세계 육상 경기 메달은 전부 휩쓸고 또 역시 EPO 덕을 봤습니다라고 들통나가지고 전부 다 박탈이 됐던 그런 이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불공정하지. 당연히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겠지. 그러나 당연히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그러면 안 돼라는 것을 떠나서 EPO를 그렇게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혈압을 높인다고 얼핏 얘기를 했었잖아. EPO를 복용하면은 그런 효과가 사실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피의 적혈구가 막 드실드실해지잖아.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이 적혈구들이 마구 만원버스처럼 아침 출퇴근 시간 지하철처럼 되어버리면은 이게 혈관이 막히게 되겠지. 그래서 함부로 잘못 이런 거 복용했다가는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의 끝판왕은 바로 이런 혈액 응고 반응이겠죠. 혈관에 어떤 상처가 나면은 막아야지. 안 그러면 과다출혈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혈액 응고 반응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라는 게 내용입니다. 1, 2, 3 단계로 일단 상황이 종료가 되는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 혈액에 구멍이 뚫렸어. 그러니까 피가 난다는 얘기는 혈관에 지금 어떤 상처가 나서 거기 혈관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피가 그 밖으로 이렇게 새 나가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조금 있으면 우리는 피들이 이제 굳어져 갖고 혈액 응고가 되어 가지고서 이제 피가 더 이상 안 나잖아. 보통 웬만한 경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수행이 될까? 일단 상처가 났어. 그럼 상처를 감지해야 되겠지. 이 단계에서 보면 한마디로 하면 이것을 혈소판이 이제 처음에 감지를 해요. 상처가 났네? 그럼 혈소판은 일단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 구멍 난 데 가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 혈액 응고를 할 수 있는 종결자는 피브린이라고 하는 영어로 파이브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이거 역시 자이모겐이거든요. 원래 피브리노겐이라고 한국말로. 이것이 활성화돼서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은 파이브린, 이 단백질은 혈액 응고를 마치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어떤 구멍난 데를 천을 꼬매듯이 이들이 막 좀 바느질을 한 것처럼 이 파이브린 단백질이 여기를 쫙 막아가지고서 피가 왜 멎어? 더 이상 적혈구가 이 틈새를, 이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혈액을, 피가 나서,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릴 때 중요한 것은 액체가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액체 그까짓 거 얼마든지.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가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 적혈구가 없으면 산소가 운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빨간 피만 안 나오면 돼. 진물, 하얀, 노란 진물은 나가도 되지만. 그래서 이 적혈구 일종의 어떤 부피가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혈구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만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서 파이브린 단백질이 촘촘히 막아버리면 적혈구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빠져나가고 여기 딱 막히면 거기에 이제 혈액 응고 반응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건데 그럼 이 수학을 자 그럼 단계별로 상처가 났다. 그럼 혈소판이 감지를 한다. 혈소판이 무전을 쳐가지고서 피브린 나오라 오바해서 피브린 활성이 갑자기 꿈틀이 있던 피브린 노겐이 갑자기 피브린 노겐은 전부 혈액 안에 있는 거거든. 이제 비활성화된 상태로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혈소판이 어떤 신호를 보내면 간접적으로 한 두세 단계의 활성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직접 혈소판이 가가지고서 피브린을 후들겨 못 깨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누구누구를 옆구리를 찔러가지고서 가가지고서 피브린 노겐을 피브린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피브린이 와가지고 여기를 아유 자식들 또 칠칠 맞게 하면서 입질이 쫙 막아버린단 말이야. 그게 끝. 첫 번째 질문. 혈소판은 지가 뭔데? 혈관에 상처가 났다는 걸 알까? 됐어. 혈소판이 지가 눈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하면 혈소판은 갑자기 혈관에 상처가 났다는 걸 알고 호들갑을 떨게 될까? 뭐요? 히스타민? 히스타민을 어떻게 해? 히스타민을 통해 가지고서 알게 하려면 히스타민은 어떻게 혈관에 상처가 난 걸 감지할 수가 있을까라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겼네. 좋은 아이디어인데 히스타민을 통해 가지고서 균의 침입? 그럼 혈소판이 균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혈소판은 일종의 뭐예요? 혈소판은 어떤 거대한 거핵세포라고 하는 백혈구의 비듬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큰 백혈구가 있어.
그 백혈구의 겉껍데기를 이렇게 털어버리면 그것들이 바로 혈소판이에요. 그러니까 혈소판은 일종의 세포도 아닌 것이 세포의 겉껍질이에요. 또 얘네들이 뭔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감지할 수 있을까? 힌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핏. 복선을 깔았잖아요. 결합 조직이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아시라. 결합 조직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결합 조직에 매우 풍부한 단백질. 돼지 껍질에도 매우 풍부하고. 결합 조직에 콜라겐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콜라겐이 예를 들어서 혈소판은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혈소판의 표면에는 콜라겐과 딱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 근데 이제 혈소판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혈액 안에. 근데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잡혀? 콜라겐이 잡히네? 그러면 혈소판은 화들짝 놀라는 거지. 아니, 형이 여기서 왜 나와? 형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 왜? 혈소판은 결합적으로 어디 있어? 콜라겐은 저쪽에 있잖아. 결합 조직이. 결합 조직은 여기서도 벌써 3층 위에 있는 거야. 지금 내피세포가 있고 그 위에 평형근이 있고 그 위에 결합 조직이 있을 거야. 그럼 결합 조직이 자기가 밑에 있는 지하층까지 이 콜라겐이 내려와서 자기한테 잡혔다는 얘기는 지금 위에 천장이 무너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로직으로 이 혈소판이 콜라겐을 결합하면 이건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참 현명한 디자인이지.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나.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이 혈소판들은 일단 이게 되면 활성화가 되고 자기들끼리 강강수월래를 막 한 다음에 그 상처 부위에서 이 콜라겐이 발견된 바로 그 부위가 바로 상처가 난 부위가 가장 가까운 지역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 부위에서 혈소판들끼리 강강수월래를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에서 일단은 대충 응급처치 땜빵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신호가 어떤 화학적인 신호가 저쪽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리시버를 갖고 있는 단백질이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잠 좀 자자 하면서 일어나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가서 이 피브린을 피브린 노겐에서 피브린으로 활성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쫙 달려가지고 이 주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 주위를 피브린들이 전부 피떡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게 안 돼서 사실은 이 중간에 이 활성화 단계, 요 혈소판에서 피브린까지 활성화 단계는 신호 전달 과정의 그 유전자가 X 염색체상에 있는데 그 X 염색체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돼가지고서 뭐 별거 아닌 상처에도 죽게 되는 요절을 해가지고서 어느 19세기쯤에 그 유럽의 왕실의 왕자들이 전부 초토화된 적이 전부 뭐 자동차 사고로 그냥 별거 아닌데 죽어버리고 피 흘려서 그게 전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네. 10분 쉬어야 되겠다. 여기서 중간에 자, 10분 쉬고 계속 합시다.